안녕. 핑크통과 쏙쌤이 함께하는 수학 이야기 시간이에요. 반갑습니다. 수학은 특성이 있어요. 수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갖는 특징이 있다고요. 자, 그게 어떤 특징이 있냐면 현실 세계가 있죠. 자, 현실 세계가 있는데 이 현실 세계는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뭐 나무가 있을 수 있고 동물이 돌아다닐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풀이 자라서 뭐 1년이 지나서 다 죽을 수도 있고 단풍이 들어서 뭐 변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자연 현상들. 밤이 됐다가 다시 다음날 되면 낮이 됐다가 해가 떴다 갈았다 이런 식의 어떤 현상들. 어떤 날은 구름이 쫙 껴서 하늘이 안 보이다가 어떤 날은 구름이 젖혀서 별이 보이면 이 별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모양이 달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맨날 보이는 별이 있네. 어머, 쟤를 북극성이라고 한다고? 어떻게 쟤는 항상 보이는 거지? 호주에 가면 저 별이 안 보인다며.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이런 궁금함을 인간은 느꼈을까 안 느꼈을까? 당연히 느꼈겠죠. 어느 날 갑자기 천둥 번개가 막 때려. 그럼 사람이 무서울까 안 무서울까? 당연히 무섭죠. 그럼 거기에 어떤 그 샤머니즘적인 그런 기도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인간이 고등적인 사고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저거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 원리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죠? 이런 자연현상들이 반드시 규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규칙을 찾아내서 뭔가 표현하고 싶었던 거야. 사람들한테 증명하고 싶었던 거야. 그게 바로 뭐야? 수학이에요. 진짜 신기하죠? 네. 자연현상들, 널려있는 이 수많은 자연현상들에 나타나 있는 규칙성들을 찾아서 그걸 수식으로 표현한 거. 얘가 바로 수학인 거예요. 그럼 수학은 바로 우리의 현상, 즉 과학의 언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건 논리적인 부분인 거예요. 현상은 직관이야. 내 눈으로 다 볼 수 있어. 모든 현상을 전부 구체적인 현상 하나하나를 다 표현하면 그게 무슨 규칙이야. 규칙을 한 가지로 딱 표현할 수 있어야 되잖아. 응? 자, 보세요. 개미다리, 개미다리, 또 개미 비슷한 애가 누구야? 파리다리, 나비다리, 뭐 잠자리다리, 이런 애들은 다 규칙을 봤더니 다리가 다 6개인 거야. 그럼 다리가 다 6개인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 곤충이라고 부를 거 아니야. 너 아는 곤충 있니? 그럼요. 제가 아는 곤충은 파리, 모기, 또 바퀴벌레? 바퀴벌레는 다리가 8개야. 걔는 곤충이 아니야. 바퀴벌레가 다리가 8개였나? 선생님도 잘 모르겠네. 아이고, 다음번에 한번 잡아서 알아볼까, 우리? 좋은 생각이에요. 자, 아무튼 우리가 알고 있는 곤충들의 다리를 다 세보면 걔들이 6개다 이거지. 그러면 곤충이란 이름을 먼저 정해놓고 다리 6개인 애들을 붙였을까요? 아니란 말이죠. 다리 6개인 애들을 다 모아 보니까 이런 애도 있고 저런 애도 있고 요런 애도 있고 요런 애도 있고 그런 애들을 자세히 또 봤더니 또 어떤 특징이 있어. 곤충의 특징이 뭐가 있니? 머리 가슴 그래, 머리 가슴 배 아이, 그건 생각이 안 났네. 자, 머리, 가슴, 배로 이루어져 있어. 이런 특징도 있네. 다리 6개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특징도 가진 애들도 다 뭐야? 곤충. 이렇게 어떤 특징을 가진 애들을 다 모아서 우리가 하나로 통칭하는 걸 우리가 일반화 이렇게 얘기를 해. 일반화. 그런데 이런 일반화를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다? 바로 수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학을 계산이다 라고만 생각하면 수학은 재미없는 거야. 그런데 내가 돌아다니면서 보는 어떤 현상들을 일반화 시켜놓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수학은 훨씬 더 재미가 있어져요. 잠자리 날개를 갖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잠자리가 한 마리 있어요. 자, 못생긴 잠자리가 뭐 상관없어. 그냥 잠자리가 한 마리 있어. 그럼 이 잠자리 한 마리는 날개가 몇 장이죠? 4장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잠자리가 한 마리 또 날랐어. 잠자리가 2마리가 됐어요. 그럼 날개가 모두 몇 장이 되죠? 4장 해서 8장이 되겠죠. 근데 잠자리가 3마리가 날랐어요. 그럼 잠자리가 날개가 4장 해서 모두 4, 3, 12, 12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규칙을 느끼는 거예요. 잠자리 한 마리에 날개가 4장이면 2마리면 또 날개가 또 4장 늘어나네. 3마리니까 날개가 4장이 또 늘어나네. 이거를 우리가 한 방에 표현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왜? 그 잠자리가 200마리, 300마리 있을 수도 있잖아. 아니면 전 세계 모든 잠자리가 5억 마리야. 걔네들 날개를 어떻게 다 구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분명 있다니까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뭐야? 잠자리 마리수를 X라는 변수로 삼자. 응? 그리고 날개를 Y라는 변수로 생각을 하자. 그러면 Y는 어떻게 늘어나냐면 4개씩 늘어났잖아요. 4 곱하기 X가 되는 거죠. 그럼 X가 1이면 Y는 4, X가 2면 Y는 8, X가 3이면 Y는 12. 이렇게 늘어나는 관계를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Y는 4X라는 함수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Y는 4X라는 게 무슨 말이냐고? 하나가 늘어날 때마다 4개씩 늘어나는 규칙이 있는 애들. 걔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Y는 4X. 그런 애들이 잠자리 날개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가 또 있을까? 뭐가? 자, 4개씩 늘어나는 게 뭐가 있지? 뭐 하나 늘어날 때마다 4개씩 있는 거? 선생님은 지금 보이는데 뚱이도 갖고 있는 건데 뭐가 있을까? 뚱이 다리? 맞아. 자, 돼지가 한 마리 있어요. 그럼 돼지 다리 몇 개? 4개. 돼지 2마리, 8개. 돼지 3마리, 다리 12개. 봐봐, 4개씩 늘어나잖아. 그럼 얘도 Y는 4X인 거야. 뚱아, 또 4개씩 늘어나는 게 뭐가 있어? 뚱이 친구 누구 없니? 많죠. 엄청 많아요. 토끼도 있고요, 쥐도 있고요, 개도 있고요, 고양이도 있고요. 다 다리가 4개예요. 그래, 뚱아, 넌 천재야. 봐봐. 그럼 Y는 4X에 해당하는 애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화를 알고 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수학은 굉장히 편리한 과목인 거예요. Y는 4X 하나로 해결되는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수학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는 그런 과목이라는 거. 과목이라는 생각을 버려, 그냥. 도구, 언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문제는 우리가 이제 12년 동안 학교를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이 학교라는 기관은 굉장히 특이한 게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이렇게 학년이 구분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선생님이 수학 수업을 하실 때도 3월, 4월, 5월, 6월 이렇게 가르치는 것 자체를 나눠서 가르쳐야 돼. 그죠? 그리고 이거 단계를 다 맞춰가야 된다. 2학년이 끝나면 그 다음 3학년, 3학년이 끝나면 그 다음 4학년. 이걸 쪽쪽쪽쪽쪽쪽 쪼개서 우리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아이를. 그러다 보니까 수학은 누적 학문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렇게 쪼개놨으니까. 그래서 1학년 거를 못하면 2학년 게 안 되고 2학년 거 못하면 3학년 게 안 되고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수학을 자세히 좀 재밌게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1학년 애가 4학년 걸 건드릴 수도 있어요. 아니 왜 1학년 애가 5자리 이상의 수를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상관없는 거지. 그리고 분수라는 게 결국은 나눗셈인데 하다가 보면 분수를 할 수도 있는 거지. 왜 그걸 꼭 학년 나눠야 돼요? 그 생각을 지우세요. 그 생각이 지워지잖아? 그럼 수학이 훨씬 편안해져요. 내가 1학년 때 배운 걸 꼭 1학년 때 해야 된다. 2학년 때 배운 걸 꼭 2학년 때 해야 된다. 그럴 필요가 어딨어. 선행이란 단어도 사실은 필요 없는 거예요. 하다 보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엄마들 머릿속에서 학년을 나눠서 뭔가 한다는 생각을 저는 지우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학교는 아주 매우 구체적인 그런 수학 학년제 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 틀에 가다가 보면 너무 절차를 강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나치게 절차를 강조하게 되잖아요. 그럼 애들 머리가 굳어. 응? 얘 뇌가 굳는다고. 얘 아직 신경망이 완성도 안 됐어. 이제 겨우 수학에 관심을 가질까 말까, 뇌신경을 조금 가질까 말까 이렇게 좀 하는데 거기다 대고 계속 야, 네 방법이 틀렸어. 야, 이건 이렇게 해야지. 저건 저렇게 하고 방법을 계속 들이대잖아요. 그럼 얘는 당연히 수학이 싫어지지. 재미가 없지. 뭔가 사고를 넓힐 수 있는 게 아니라 사고를 계속 줄여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창의적인 사고를 죽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서도 이 창의적인 사고를 죽이지 않는 이거를 우리가 되게 잘해야 돼요. 논리적인 사고를 해야 되겠지만 이것도 상상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우린 엄마잖아. 애를 학교 보내서 잘 졸업하는 게 우리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목적은 애를 잘 키워서 걔가 창의적이고 고차원적인 사고를 가지고 제대로 일을 해서 자기의 어떤 꿈을 실현하고 돈도 벌고 하면서 제대로 된 어른으로 자라게 하는 게 우리의 일이에요. 그게 우리의 역할이고. 근데 얘를 학교 성적을 잘 받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얘의 어떤 창의적인 틀을 다 죽인다. 그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줄타기를 잘해야 된다. 이 사진을 잘 기억을 해두세요. 균형을 못 맞추면 줄에서 떨어지잖아. 그래서 아이가 가지는 어떤 창의적인 그런 부분들, 응? 수학은 충분히 창의적일 수 있다니까요. 응. 그런 창의적인 부분들과 학교에서 강조하는 어떤 그 만들어진 논리, 요 부분의 줄을 얼마나 잘 타느냐, 이거를 부모가 해줘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어떤 친구는 기가 막히게 학교에서 하는 수학을 잘 따라가는 친구가 있어요. 얘는 운이 좋은 거야. 얘는 그건 수학머리가 타고났다기보다는 학교에 최적화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성적도 잘 맞고 실수도 잘 안 하고 되게 꼼꼼하고 그런 친구들이죠. 학교가 좋아하는 친구들. 그런데 모든 애들이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키워보세요. 또 넌 학교가 좋아하는 친구들이야. 너 선생한테 맨날 칭찬받니? 그럼요. 제가 얼마나 말을 잘 듣는데요. 그런데 수학은 잘 못해요. 아이들은 언제 수학적인 머리가 클지 모르는 거예요.